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 69,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여전히 아내 김선영, 동생 며느리 박은주라고 적혀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밤을 보낸 사람은 선영이가 아니라 재수씨 은주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자기 아내 대신 내 아내인 형수와 산지 30년이 넘었다. 남들이 보면 기겁을 할 이상한 가족 사연이고 내 입으로 말해놓고도 가끔은 내가 미친 건 아닌가 싶다. 그래도 이제는 말해두어야 할 것 같다. 내 남은 인생보다 지난 세월이 훨씬 길어졌고 이 비밀은 누군가의 가슴에 한 번쯤은 남겨져야 할 것 같아서 나는 2살 터울 나는 남동생 민호보다 늘 조금 앞서서 살아왔다. 먼저 학교에 들어갔고 먼저 군대를 갔고 먼저 취직을 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먼저 결혼도 했다. 내 아내가 된 여자는 동네 약국집 딸 선영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부모님이 보기엔 성품 좋고 살림 잘할 애였다. 실제로도 그랬다. 조용하고 말이 적고 뭐든 내 눈치를 먼저 살피는 성격. 내가 조금만 얼굴을 찌푸려도 왜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하며 국을 다시 데워내오던 여자. 그게 좋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선영아, 너 하고 싶은 건 없어? 내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선영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다. 오빠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죠,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디선가부터는 내 어깨를 더 무겁게 했다. 언젠가부터 선영이 웃음은 자꾸 주방 쪽으로 숨어 들어갔고 우리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서로의 눈을 잘 보지 않았다. 그런 우리 앞에 봄바람처럼 들어온 사람이 있다. 동생이 데려온 여자 박은주. 회사 동기라며 데려온 그 여자는 첫 만남부터 여느 며느리들처럼 머리 숙이고 앙증맞게 웃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형님. 형수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호가 맨날 형수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거든요. 쨍한 목소리,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 웃을 때마다 입보다 눈가가 먼저 구겨지던 표정. 선영이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 네, 제가 막 졸랐어요. 형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더 궁금해져서요. 은주는 수다스럽고 감정 표현이 빠른 사람이었다. 명절날 시댁에 처음 와서도 단 몇 시간 만에 고모, 이모들과 이름을 다 부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고모, 저 김치 썰어도 돼요? 반면 선영은 늘 한 발 뒤에서 움직였다. 남들이 부르면 그제야 아, 네 하고 나서는 스타일. 둘은 정반대였지만 이상하게도 잘 맞았다. 주방에 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성격 다른 친자매 같았다. 은주는 가끔 나를 빤히 보기도 했다.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말했다. 형님, 민호가요. 형님 진짜 존경한다면서요. 무슨 존경까지야.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묵묵히 가족 책임지는 남자들이 멋있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괜히 고개를 돌렸다. 존경이든 멋있다는 말이든 그런 말을 듣기엔 내 속이 너무 구겨져 있다는 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 결혼하고 몇 년간은 그래도 우리 4사람 관계가 평범했다. 주말이면 같이 등산도 가고 아이들 생일 때는 둘이 같이 선물도 준비했다. 민호 부부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 우리는 그 뒤를 이었다. 아이들이 사촌이라고 부르는 사이라기보다 거의 형제처럼 엉겨 살았다. 명절만 되면
시골집 거실은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선영과 은주가 주방에서 오가는 소리로 떠들썩했다. 이상한 건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조차 나는 가끔 묘한 빈자리를 느꼈다는 거다. 남들이 보면 완벽한 가족 사진인데 내 마음 가운데에는 늘 타들어간 구멍 하나가 있었다. 선영과 단둘이 있을 때 그 구멍은 더 크게 느껴졌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다.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늘 하루에 치여 지쳐 있었고 선영은 나보다 먼저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밤 선영이 내게 말했다. 오빠 요즘 많이 힘들지? 뭐 다 그렇지. 나 괜찮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뭐가? 나 오빠한테 여자로서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사실은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선영을 바라볼 때 설렘보다 안쓰러움이 먼저인걸.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오래가기 어려운 감정이라는 것도. 그런 마음이 겹겹이 쌓여있던 어느 날 모든 걸 뒤집어 놓는 일이 터졌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내 식구가 모인 날이었다. 우리 아이와 민호네 아이들이 방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었고 어른 셋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선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무심코 물었다. 여보, 내가 도와줄까? 됐어. 오빠 쉬어. 그때 은주가 벌떡 일어났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은 애들 좀 보고 계세요. 은주가 주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더 했다. 뜨거운 물 조심해. 그러자 은주가 씩 웃으며 뒤돌아보며 말했다. 형님, 저도 이제 애들 엄마예요. 이런 건 형님보다 제가 더 잘해요. 농담 섞인 그 말에 나도 웃었다. 그렇게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그 순간 민호가 나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고 민호 부부가 집으로 돌아갔다. 직후 선영이 말했다. 여보, 응? 민호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왜? 은주가 그러는데 회사에서 사고가 있었다더라. 민호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둘이 요즘 많이 싸운대. 결국 몇 달 뒤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빚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남지 않았다. 민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TV만 보는 사람이 되었다. 은주는 남편을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마트 시식, 카페 알바, 학원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선영은 그걸 보며 자꾸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동생한테 좀 더 엄하게 말해. 뭐라고?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냐고, 일어나라고, 뛰라고. 나는 민호에게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언젠간 저 자리, 저 표정을 나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무렵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은주였다. 밝고 수다스럽던 말투에는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늘었다. 그럼에도 남들 앞에선 최대한 밝게 웃었다. 형수님, 저는 괜찮아요. 뭐 어떻게든 살겠죠. 어느 날 밤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민호가 오늘도 또 나가서 안 들어와요. 술 마시러 갔어?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연락도 안 돼요. 혹시 형님한테 간 적 없어요? 그때 나는 민호가 집에 온 적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무심코 덧붙였다. 은주야, 힘들면 나한테도 얘기해. 그 말이 그날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비 내리는 저녁이었다.
선영은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 있었다. 집에는 나 혼자였다. 벨이 울려 문을 열자 젖은 우산을 쥔 은주가 서 있었다. 형님, 잠깐 들어가도 돼요? 얼굴은 울다 만 사람처럼 부어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급히 우산을 받아들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무슨 일 있어? 민호가 은주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에 털썩 앉았다. 아까 보니까 다른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확실해? 네. 그냥 술집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집으로 같이 들어가려다가 제가 보고 도망쳤어요. 은주의 어깨가 흔들렸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살았어요, 형님? 애들 키우느라 허리 휠 때까지 일하고 시댁 경조사 하나도 안 빠지고 형님 생신, 어머니 제사 다 챙겼는데 나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떨리는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뜨거운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너 잘못한 거 없어.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 하나였다. 나도 알아. 민호가 잘못인데 은주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근데 나 너무 서러워요. 형님은 아직 형수님이랑 사이 좋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다. 우리 형님, 형수님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 저렇게 조용하고 착한 여자를 아내로 둔 형님은 평생 바람도 안 피우고 살겠구나. 형수님이랑 나랑은 다르니까. 나는 성격도 세고 말도 많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이 사람은 모른다. 은주야.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 한구석을 내보였다. 우리 집도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니야. 형님도 힘들었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그때였다. 은주가 내 쪽으로 몸을 기대왔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내 어깨를 적셨다. 그의 숨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렸다. 형님. 응. 형님은 형수님 말고 다른 여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질문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대신 솔직해지기로 했다. 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언제요? 지금. 그 한마디에 은주가 몸을 움찔했다. 우리 사이에 숨소리 하나가 끼어들 틈도 없었다. 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 동생 아내 앞에서 형수님이 아닌 재수 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너랑 민호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나는 가끔 생각했다. 저렇게 웃는 여자랑 살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랐을까?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한 건 없어. 그냥 생각만 했지. 생각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어서 일부러 너랑 거리를 두고 선영한테 더 잘하려고도 했어. 근데 안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민호 옆에서 점점 지쳐가고 선영은 내 옆에서 점점 사라져갔어. 언제부턴가 우리 네 사람이 다 제자리에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다. 형님. 응. 우리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그 말은 질문이자 고백이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단지 형님, 재수 씨의 정을 넘어섰다는 걸. 그걸 인정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만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뿐.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동생의 아내와 형의 손이 얽혔고 서로의 숨이 섞였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우리는
40대의 마지막 밤을 그렇게 망가뜨렸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예전의 성실한 형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음 날 은주는 나를 보며 말했다. 형님,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야 해요? 미친 짓? 그러면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서도 동생 집에 들렀다가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이 한번 무너지면 그 자리는 금방 다시 뚫린다. 민호는 점점 더 집을 비우는 사람이 되었고 선영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다. 어느 날 선영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여보, 응? 우리 요즘 부부 같지가 않아. 왜? 모르겠어.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 당신이랑 있으면 편한데 가끔 너무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쩌면 나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감정이든 마음이든 어쩌면 선영도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드디어 터졌다. 형, 나 이혼할 거야. 집 근처 술집에서 민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랑 더는 못 살겠다. 왜? 맨날 나만 탓하고 나만 못났다고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른 척하는 여자는 더는 못 살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너 진짜로 애들은 크면 알겠지. 그럼 너 혼자 잘 살 자신 있어?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술잔을 내려놓았다. 사실은 다른 사람 있어.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언제부터? 몇 년 됐어.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은주가 그날 밤 왜 그렇게 울었는지, 민호가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가 어떤 모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선영에게 모든 걸 말했다. 나 은주랑 그런 사이가 된 적 있어. 선영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침착하게 물었다. 언제? 몇 년 전 비 오는 날. 한 번? 처음은 그날이었고 말을 끝내지 못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화 안 나? 나지. 근데 나도 고백할 게 있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도 민호랑 한 번 잔 적 있어.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머릿속이 핑 돌았다. 언제 당신 출장 갔던 날. 민호가 집에 와서 술 먹고 울다가 그게 그렇게 됐어. 우리는 둘 다 울지도 못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마른 입술만 떨었다. 그렇게 해서 이상한 제안 하나가 나왔다. 우리 선영이 먼저 말했다. 이혼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럼 어쩌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때 내 입에서 아주 낯선 말이 튀어나왔다. 그럼 바꾸면 어때? 뭘? 민호랑 은주 우리가 이미 엉킨 만큼 차라리 서로 맞는 쪽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선영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미쳤어? 우리 이미 선 다 넘어왔잖아. 서로 한 번씩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와서 깨끗한 부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선영은 한참을 나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럼 애들은? 애들은 나중에 크면 모두 우리 다 4명의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사촌이라면서 자랐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그게 가장 솔직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4사람이 한 집에 모였다.
나와 선영, 민호와 은주. 우리는 소주병 앞에 놓고 새벽까지 싸우고 울고 소리 지르고 침묵했다. 결국 합의 아닌 합의가 나왔다. 법적으로는 지금 그대로 살자. 민호가 말했다. 형은 형수랑 나는 내 아내랑. 애들, 부모님, 주변 사람들 다 생각하면 그게 맞지. 대신 은주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진짜로 숨쉬는 곳은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누구도 그 말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 이상한 가족사. 동생은 형수와 형은 재수 씨와 30년 동안 배우자를 바꿔 살아온 기묘한 세월. 낮에는 원래 부부처럼 행동하고 밤에는 서로에게 가는 시간. 때로는 같은 아파트 다른 집, 때로는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인 도피. 우리는 네 사람 모두 죄인처럼 살면서도 어느 누구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고 결혼했고 각자 가정을 꾸렸다. 누구 아이가 누구 피인지 이제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아이들은 우리 넷 모두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른을 앞두고 있다. 민호는 몇 해 전 심장마비로 먼저 갔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형수인 선영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재수 씨였던 은주의 손을 잡고 또 울었다. 형님, 장례식 끝난 뒤 은주가 말했다. 이제 우리도 정리해야겠죠. 뭘? 이상한 가족놀이.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후회해? 누구든 한 명은 나쁜 사람이 돼야 했다면 형님이 아니라 민호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은주의 말은 이상하게 서늘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안 후회해요. 뭐? 형님을 사랑한 거.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그래. 선영이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내 옆에서 살았던 세월이 내 인생의 가장 솔직했던 시간인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으면서도 울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네 사람 중 살아있는 셋이 모였다. 나는 선영에게 말했다. 여보, 응? 이제 그만하자. 선영이 눈을 감았다 뜨고 물었다. 뭘? 숨바꼭질. 그는 피식 웃었다. 벌써 30년이야. 그래. 우리 이제 누굴 더 속이겠어. 선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그만 철들자. 그 말은 우리가 서로의 젊은 날 바람과 욕망을 그리고 이상한 합의를 이제 내려놓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직도 매주 한 번 은주를 만난다. 다만 예전처럼 몸을 섞지는 않는다. 대신 손만 잡고 옛날 얘기를 한다. 형님, 우리 진짜 이상하게 살았죠? 그래. 세상이 알면 돌 던지겠지. 근데 사는 건 다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남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웃는다. 죄책감과 고마움, 미련과 포기가 섞인 이상한 웃음. 집에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법적으로 내 아내인 선영과 밥을 먹는다. 선영은 늙었고 나도 늙었다. 예전처럼 불타는 감정은 없지만 깊게 스며든 정이 있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었을까?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동생은 형수와 형은 재수 씨와 30년 동안 배우자를 바꿔 살아온 이 이상한 가족 사연은 누군가에겐 지옥이고 누군가에겐 유일한 피난처였다는 것.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값은 우리가 서로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걸로 갚자.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선영에게 약을 챙겨주고 은주의 안부를 묻고
민호의 사진 앞에 술 한 잔을 올린다. 언젠가 저 세상에서 동생을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할 생각이다. 야, 민호야. 우리 참 이상하게 살았지? 그래도 형이 내 아내도 끝까지 책임지고 왔다. 그때 동생이 웃을지 화를 낼지 모르겠다. 다만 그 답을 듣기 전까지 나는 이 기묘한 반쪽짜리 행복과 반쪽짜리 후회를 안고 조금 더 살아볼 생각이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털어놓으며 시작해요. 남자는 아내인 선영 대신 동생의 아내인 은주와 30년을 함께 지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선영과 은주는 성격이 정반대여서 서로 잘 어울리지만 남자는 여전히 빈자리를 느끼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남자는 아내와의 거리감을 느끼며 힘들어해요. 민호의 아내 은주가 그의 아내 선영을 도와주면서 그 순간 가족 내 복잡한 감정들이 드러나게 돼요. 결국 민호는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가정이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은주는 남편 민호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내용이에요. 은주가 민호의 외도를 의심하며 힘들어하고 결국 내게 말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와요. 은주와의 대화에서 서로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이에 감정이 고조되면서 결국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부부인 선영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를 낯설게 느끼며 거리감을 느낀다. 민호가 이혼을 결심하고 그는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선영도 민호와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상한 제안으로 서로의 배우자를 바꿔 살아가는 이상한 가족 구성을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족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 성장하게 된다. 민호의 장례식 후 은주는 이제 이 이상한 가족놀이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사랑을 회상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어. 주인공은 선영과의 과거와 그로 인해 생긴 미묘한 감정을 이야기하며 각자의 아픔과 책임을 이야기해.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주인공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고 해.